오늘 첫 번째 주제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부자가 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근데 사실 부자라는 단어도 약간 지금도 낯설어요. 근데 엊그저께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얘기하다가 부자가 얼만큼 있어야지 부자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조가 목표인데요. 근데 이거 진짜 진심이에요. 예전에는 약간 정신병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계속 시간이 가면 그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시스템을 만드는 거의 문제고 시간의 문제지 돈의 사이즈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 1조라는 사이즈 자체가 뭐 인정을 안 할 수 없죠. 솔직히 1조가 뭐 한 집 꼴라 한 집마다 있는 건 아니니까 부자잖아 1조 있으면. 근데 사실 부자가 뭐가 중요하냐, 저는 옛날보다 되게 돈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저한테는 다양한 도구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 여러분들도 이제 저랑 같은 길을 갈 거니까 앞으로 더 부자가 될 거지만 부자가 되면서 힘들었던 게 뭘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족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근데 그게 가깝게는 남편일 수 있고 더 가깝게는 부모님일 수 있어요. 저를 사랑하고 저를 좋아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다들 그러시잖아요. 직장 그만둔다 그러면 가장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얘기해보세요. 엄마 나 내일 퇴사하려고, 당근 자판기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퇴사하면 더 잘 된대 이러면은 미쳤다고 할 거야 아마. 그것처럼 저도 저희 부모님은 제가 간호사인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병원 잘 다니고 있고 돈 잘 벌고 있고 가끔 병원 입원하면 직원이라고 하니까 잘 봐주는 것도 좋고 그냥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병원을 안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 엄마는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너는 부자가 될 팔자가 아니니 이상한 뭐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한다고 따라다니지 말고 조용히 직장이나 다녀라.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인연을 끊었어요. 안 봤어요.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 봤어요. 왜냐면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다 우리 엄마를 미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를 안 봤어요. 안 본 지 되게 오래됐고 지금도 저는 저희 집에 안 가요. 저희 남편만 가요. 왜냐면 제 멘탈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를 이제 알아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갔다 오고, 왜냐면 저희 엄마는 여전히 또 걱정이 되고 병원을 그만둔 게 싫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쏟아낼 거예요. 왜냐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부모님은 항상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의 말을 나한테 하는데 이제 그 말이 저의 멘탈을 흔들리게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안 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독하죠? 이 정도가 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도끼가 있어야 돼요. 엄마랑 연락을 하지만 엄마한테 직접 가가지고 무슨 얘기도 하지도 않고 직접 얼굴을 봤을 때 엄마한테 받는 이런 얘기들이 제 멘탈을 흔들어서 전 지금은 안 가요. 언제까지 안 갈 거냐면 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서 사업이 구도화가 되고 시스템이 잡히고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커져서 확장성이 있을 때는 만날 수 있어요. 저도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엄마나 부모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반대 쪽에서 얘기하거나 넌 안 돼, 너 쉬운 거 같지? 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스위치를 끄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했던 게 부자가 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락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안 만나고 가급적이면 피해요. 제 멘탈을 더 이상 흔들리게 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제일 힘들었던 거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거에 대한 경험을 성장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뭐냐면 저도 정이 진짜 많거든요. 정이 되게 많고 그리고 사람을 진짜 좋아해요. 완전 이거든요. 사람을 진짜 좋아하고 한 5분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랑 친구가 돼요. 그게 누구든 간에.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초, 중, 고, 대학교 친구들 그리고 이제 진짜 동고동락했던 전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제가 한때 너무나도 사랑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레벨업을 할 때마다 바뀌어요. 그거를 근데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에요. 저도 되게 정이 많고 저도 사람과 인연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말로는 친구 없어도 살아요. 원래 바뀌어야 돼요. 맨날 똑같은 사람 만나고 있는 게 더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저는 쿨한 척 했지만 쿨하지 않아요. 너무 아쉽고 너무 슬프고 어떨 때는 내가 잘 못해서 이 사람을 끌고 가지 못했나?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더 키워가지고 끌고 갈 수 있었을 텐데 막 약간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좀 투자하면서 사람들을 리딩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같이 끌고 가던 사람들도 바뀌는 시점이 오는 거죠. 근데 그때도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담담해야 돼요. 영원한 거는 없고 계속 바뀌고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잊지 마셔야 되는 건 그게 레벨업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다. 혹시 만약에 사람들이 바뀐다고 하여도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왜냐면 이제 이런 인연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인연으로 또 채워지고 새로운 인연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니까 조금 이제 이런 일들을 그냥 담담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라는 이제 말씀을 드려요. 또 이제 약간 돈을 벌면서 부자가 되면서 제가 괴로웠던 거 힘들었던 걸 또 말씀드리면 내 생각을 얘기하고 같이 함께 공감해줄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 뭐냐면 내 생각을 같이 얘기했을 때 이 얘기가 되는 사람들을 계속 저는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없어요. 주변에 생각보다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숨어 있어요. 왜냐면 다들 저처럼 처박혀가지고 맨날 자기 일하거나 아니면은 맨날 뭐 연구하거나 고민하거나 투자하거나 이러고 있으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나누거나 내가 이게 맞는 거를 하고 있는 건지 뭔가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게 뭐냐면 언제까지나 누구의 의지에서 뭔가를 개척해 나가고 확인받고 얘기를 나누고 함께 함으로써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저는 어느 단계에 온 것 같냐면 그걸 그냥 제가 자체적으로 조금 해결해야 되는 단계에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소통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나랑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찾게 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이래서 외롭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저는 돈 이만큼 벌면서 괴로웠던 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부모님을 정리한 거 그리고 주변의 사람이 계속 끊임없이 레벨업 할 때마다 바뀌는 과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얘기를 들어줄 한 사람은 있겠지라고 했지만 없다는 거. 그래서 그냥 내가 자체 해결해야 돼요. 내가 알아서 성장해야 되고 없어요. 외로워요 되게. 여기까지 얘기 들으면 뭔가 부자가 된다라는 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로 좀 좋아진 거를 말씀을 드리면 부자가 된 다음에 제가 느꼈던 가장 좋았던 거는 뭘까요? 먹고 싶은 거.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지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먹고 싶은 거보다 제가 느낀 돈을 벌어서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안 줘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딜 빨리 졸업해서 어디 빨리 취직을 해야 되고 그 직장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야지 네가 사는 거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는 일단 내가 막 경제적인 돈이 여유가 생겨서라기보다는 내가 돈을 벌어봤잖아요. 근데 돈을 버는 방식이 꼭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자 엄마가 책임질게. 물론 약간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사실은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해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줘서 좋은 대학을 보내서 정말 얘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안 줘요. 근데 계속 이제 이게 있죠. 뭐냐면은 그래도 대학은 스카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뭐 인서울 나와야 되지 않아요? 예전엔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안 되면 엄마 따라다니면서 경매해. 경매해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사실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돈 벌고 나서 좋은 거는 애들한테 공부 스트레스를 안 줘도 된다는 거. 그리고 부모님의 노후가 별로 걱정이 안 된다는 거.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잘 노후를 세팅을 해 놓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게 막연하게 있잖아요. 그 공포 그 불안으로부터 좀 이제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자식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그 고민들이 걱정이 좀 사라진 게 전 돈 벌고 나니까 제일 좋았어요.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입고 싶은 거 입고 좋은 데 살고 이런 거는 사실 그 이후에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걸요? 여러분들도? 근데 저는 그게 좀 좋았어요. 잠깐만 이거 한번 질문 봐볼게요. 당근 캠프, 경매 수업 등 시드머니 얼마 있으면 드는 게 좋을까요? 사실 시드머니가 이게 딱 그거잖아요. 되게 현실적인 질문이잖아요. 내가 지금 1,000만 원 있거든? 이 돈으로 경매 수업이나 당근 캠프를 할 수 있으면 들을게 이거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처음 경매 강의 들었던 게 550만 원이었는데 그게 되게 유명한 분과였나 봐요.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들으려면 3,000만 원 계좌 인증을 해야지 그 강의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3,000만 원이 없었거든요. 3,000만 원도 없는 주제에 550만 원짜리 결제를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경매를 다 배워가지고 투자할 수 있을 때쯤엔 난 무조건 3천만 원을 통장에다 만들어 놓는다. 일을 막 갈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경매를 배우면서 경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안 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뭐 모든 게 좀 다 아껴졌겠죠. 그래서 진짜 빠르게 3천만 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드가 없이도 저는 시작을 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교육 자체가 저한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다. 저는 11기 외도민 수강하는데 혹시 속초에 단독 주택으로 외도민 가능한가요? 속초에 단독 주택이면 농어촌 민박업이 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지역이 농촌 지역인지 도시 지역인지 까보고 도시 지역이다 이런 외도민, 농촌 지역이다 농어촌 민박업. 첫 투자 강의가 저라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당근님 테크트리 정말 매력적으로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엄청 빡세죠. 진짜 빡세죠. 일단은 한번 해보는데 해볼 수 있는 만큼 해봐야죠. 남편이 해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어촌 민박 가능하겠네요. 그죠? 농어촌 민박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니즈가 있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막 집이 있다고 해서 농어촌 민박을 해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되게 매력적인 아이템을 또 발굴해야 돼요. 여기 해남까지 사람들을 땡기려면 또 그런 게 조금 또 필요해요. 에어비앤비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출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도 혹시 비추천일까요? 우선 무조건 월세로 하시고요. 일단 1호점도 오픈할 돈이 없다 이러면 뭐 조금 대출 땡기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막 전세자금 대출은 절대 비춥니다. 쌤 눈 맞추고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감동입니다. 아, 네, 저도 감동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영종도 아파트에는 에어비앤비가 아닌 단기임대 세팅을 해야 될까요? 영종도 단기임대도 잘 나갈 거예요. 일단 한번 올려보세요. 에어비앤비는 주말만 잘 될 거예요. 그러나 혹시 몰라요? 올려보세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지금 사업자가 없으면 못 올리니까 아파트니까 사업자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저희는 아파트 사업자를 냈다가 폐업도 해봤다가 또 내봤다 별짓 다 해봤거든요. 결론 아파트는 민원 때문에 폐업돼요. 결국은. 그래서 영종도 아파트는 단기임대 추천드려요. 해운대 아파트 있는데 단기임대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 너무 좋죠. 해보시죠. 지금 아파트가 매도가 안 되고 있는데 단기임대 어떨까요? 우선 33M2 앱에다가 깨끗하고 깔끔한 인테리어의 집을 올려보세요. 그러면 니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니즈가 있다 하면은 조금 깔끔하게 꾸며가지고 단기임대로 돌릴 수 있어요. 단기임대 사업하려면 법인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개인 명의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인 50억까지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번 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가족들과의 인연을 끊고 주변에 사람이 바뀌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힘들었다기보다는 제가 지켰던 원칙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방향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기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인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죠? 미친 듯이 코인이 막 땡겨요. 주식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죠? 미친 듯이 주식이 땡겨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이제 선택했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 방향성을 잡고 나서 제대로 딱 잡고 나서 밀도 있게 한번 파 내려가서 성과를 만드는 부분,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방향성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내가 성공을 경험했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어떤 몇 가지 일에서 방향성을 잃지 않고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 제가 만약에 계속 병원을 다녔다면 또 뭐 박사를 땄겠죠. 그리고 뭐 미국에 또 뭐 유학도 갔겠죠. 근데 그게 확 방향이 부동산 투자로 왔고 그러다 우연히 에어비앤비라는 걸 만나면서 숙박의 개념을 인지했고 하던 중에 아 카페 한번 요것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고도화시키는 거예요. 고도화시키고 그 다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걸 놓지 않고 이제 하는 거. 요게 약간 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재능이 많고 끼가 많고 똑똑할수록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전 얘기할 수 없겠지만 내가 성공한 경험 그 필드에서 한번 그 방향성을 갖고 깊게 한번 파가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알고리즘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들이 아빠한테 어떻게 하면 성공해? 아빠? 어떻게 하면 아빠처럼 부자가 돼? 이랬더니 그 아빠 뭐라고 하냐면 많이 움직여야 돼. 움직일수록 기회가 생기고 운이 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맞아. 움직이면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한테 기회가 오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 또 가능성을 만나게 되고 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까지겠어요? 없어요, 별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능성을 자꾸 열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능성을 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서 만나는 거거든요. 만나려면 움직여야죠. 그래서 저는 많이 움직였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반드시 무엇인가는 깨달았어요. 그게 되게 좋아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평소에 좀 지켜보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할 거예요. 누굴 만나든지 간에 물론 이제 어떻게 하면 내 거 뺏어갈까 하는 이런 사람
사람들은 안 만나고 되게 건설적이고 파지티브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당연히 만나죠.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거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한 게 부동산 투자다 이러면 한번 부동산 투자해서 내가 어디까지 해볼 수 있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확장한다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외도면도 사실 진짜 힘들잖아요. 지금 세팅해서 뭐 운영하고 이런 것도 힘들고 물건 찾는 것도 힘들고. 근데 요것도 내가 못 넘어서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접근을 하면 요것도 조금 감당해내 볼만해집니다. 저는 이제 매 순간 힘들고 매 순간 괴롭지만 여러분들이 꼭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경매를 선택한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경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매가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만 해본 적은 없고, 내지는 경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만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해요. 다양한데 되게 이제 슬프고 가슴이 아픈 거는, 경매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경매는 돈을 못 번다, 경매로는 좋은 물건이 나오지 않는다, 경매는 재수대가리가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되게 속상해요. 요거를 제가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6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빚이 생겨요. 빚 1억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게 주식책이었어요. 누구나 다 그렇듯이 주식. 그리고 나서 실제로 투자도 해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진짜 답답했어요. 공부를 하고 뭐 주식이라고 사라고 해가지고 내가 고민해서 이제 사긴 샀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잘 사는지도 모르겠고 돈이 벌리는지도 모르겠으니까 답답해가지고 누가 날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주식 리딩방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마음이 저는 사실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때 경매를 이제 알게 되거든요. 경매 일단 싸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목을 안 믿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목이 좀 틀려도 일단 싸게 사니까 문제는 없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찾아낸 물건 종류가 다가구였어요. 근데 사실상 다가구는 그때 당시에 제가 되게 생소한 물건 종류였거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긴 했어요. 조사도 많이 하고 알아보고. 제 딴에는 그때 제가 갖고 있는 돈이 한 6천만 원 정도였고 최저 가격 3억 7천, 3억 5천인가 그 정도였고, 저는 4억 7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단독으로. 그러니까는 원래는 울어야죠. 3억짜리를 4억 7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게 단독이었으니. 근데 그때 얼마나 미쳤냐면은요, 안 울었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 기분이 좋았는지 아세요? 사람이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되는데 그때 어땠냐면, 와, 이렇게 좋은 물건을 전국에서 나만 발견했네? 와, 진짜 내가 열심히 했나 보다, 나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다가구는 맹지였습니다. 맹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독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 물건을 낙찰받은 건 바보예요, 바보. 근데 되게 웃긴 건 지금 맹지 대출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대출도 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빠르게 수리를 또 했어요. 전국에서 나만 본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이 다가구를 나는 그 월급만큼 나오는 물건으로 만들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빠르게. 결국 이제 보증금 같은 거 다 회수되니까 제 순수 투자금이 2,5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자 다 빼고 나니까 한 달에 25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진짜 월급 정말 가까운 돈이 세팅이 된 거예요. 너무 행복했죠 그때. 너무 행복했고, 아 이거다, 나는 또 사야겠다, 난 이제 다가구만 봐야겠다 했죠. 저는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매입하고 그리고 일반 매매에서 판매하는 거를 되게 재밌게 했어요. 되게 오랫동안. 그래서 저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약간 좀 만약에 재밌다라고 느끼시면은 경매를 메인으로 하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다. 왜냐면 하락장이나 상승기랑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할 수 있는 투자 도구가 경매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까다로워가지고 사람들이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게 입찰 여행. 거기 가면은 반드시 좋은 데 가서 밥을 저한테 먹여줘요. 아니면 전날 가서 좋은 데서 재워줘요, 저를. 어차피 이거 돈 버는 거잖아요. 다 출장이잖아요. 근데 출장 말고 여행이라고 붙여가지고 돈 벌었는데 뭐 나를 또 즐겁게 해서 또 돈 벌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그랬습니다. 주부인데 경매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기본 대출이 없다 그러면 막 높진 않아도 대출 뭐 60, 70%까지는 가능합니다. 외도민 사업자, 경매 사업자를 따로 내야 되는 거죠. 그쵸? 외도민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번호 사업자를 해당 전입한 물건지에다 내시는 거고요. 경매 매매 사업자는 매매 사업자대로 따로 이제 내시면 됩니다. 물론 외국인 관광 도시민번호 사업자에다가 추가할 수도 있어요. 매매 사업자를.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힘 말고 세팅에 의존하세요. 저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세팅에 의존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꾸준히 할 수 있는 세팅을 만드는 거죠. 커뮤니티에 나를 넣는다든지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랑 소통을 한다든지 뭐 약간 이렇게
때 월세 세팅은 어떤 단계로 하셨나요? 월세 세팅은 이제 다가구 세팅하고 그다음 상가를 차곡차곡 사서 모았죠. 남들이 사지 않는 상가를 차곡차곡 사가지고 월세 세팅을 했죠. 전남 목표 아파트 혹은 유달산 꼭대기에 있는 주택도 외도민 사업성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목포에서 했었어요. 유달산 꼭대기는 잘 모르겠는데 완전 변두리 이상한 데 했었어요. 3천만 원짜리인가 4천만 원짜리 아파트 낙찰 받아가지고 그때는 단기 임대 잠깐 돌리다 에어비앤비 잠깐 돌리다 그냥 팔고 나왔는데 거기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달산 꼭대기도 오는 사람들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말 장사 위주로 세팅을 하고 주중에는 조금 이제 저렴하게 약간 이렇게 가시면 아마 찾는 수요가 있을 거예요. 수리도 했어요. 매도가 안 되는 것 같아. 단기 임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단기 임대는 별거 없어요. 깨끗하게 수리됐으면 그 상태로 일단 찍어서 올려놓어 보세요. 그럼 그 상태에서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 나간다 이러면 좀 세팅을 뭐 침대 같은 거 하나 냅두고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갖다 냅두고 다시 사진 찍어서 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단기 임대는 사실상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선생님 내년 말에 퇴사해서 본격적으로 할 건데 이제 초급 끝나가는데 내년까지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중급 들어오시고 그냥 하나씩 다 해보세요. 외도민은 현금 흐름 세팅이 가능해요. 작게는 진짜 150, 크게는 250까지 가능하니까 경매 계속 하시면서 외도민도 세팅하시면서 그 잡생각을 좀 없애시면 돼요. 그러니까 님이 잡생각이 있다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현타가 오거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저도 진짜 많이 와요. 근데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 계속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맞는 걸까? 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 컬이 따라올 때는 아무 생각 안 하고 하셔도 돼요. 저는 자기 검증이 이미 끝났고 타인 검증도 끝난 커리큘럼이에요. 저는 이미 돈을 벌었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가계부도 그렇고 외도민도 그렇고 경매도 그렇고 모텔도 그렇고 다가구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시거나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본인의 생각을 다 없애버리고 시키는 거 하면 돼요. 물론 과정에서 괴로움은 있죠. 왜냐면 모든 사람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아파트가 2달 만에 팔리고 어떤 사람 6개월 만에 팔리거든요. 6개월 만에 팔릴 때 엄청 저를 또 원망해요. 왜 이렇게 이런 걸 받게 해가지고 나를 못 살게 굴어 이렇게 또 원망해요. 원망될 때는 원망하세요. 근데 이제 또 팔리고 나면 또 엄청 짜릿해요. 이게 되는구나. 외도민 세팅할 때는 또 저 엄청 원망해요.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쓰레기집을 나한테 계약하라 그래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다 세팅해 놓고 또 돈 들어오잖아요.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최대한 자기 생각 죽이고 그냥 쭉 따라오면은 어느 시점에 많이 바뀌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힘든 것들이 있어요. 현타가 오고 힘들어요. 저도 진짜 외도민 세팅할 때 페인트 깡통을 몇 번을 발로 차고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 많아요. 근데 또 또 주접인데 진짜 힘들었던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 이기고 그거 이기면 좋은 날이 와요. 이럴 때도 많아요.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외도민 세팅할 때 진짜 힘들잖아요. 저도 다 힘들었거든요. 다 썩어 빠진 다가구를 페인트 사가지고 가가지고 다 칠하고 혼자 시트지 바르고 그때 이제 생각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뭐 옆에 돈 번 사람이라도 있고 누가 후기라도 찍어서 올려줘가지고 그거 보면서 힘이라도 내는데 저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시골 총구석에 있는 다 썩어가는 다가구를 혼자 고쳐가지고 뭐 해보겠다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붙이고 할 때 얼마나 현타가 왔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짠 하는 것도 없었고 어느 날 갑자기 된 것도 없었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를 그냥 계속 하면서 왔어요. 당근 또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주접을 떨어가지고 눈물 흘렸는데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도 저처럼 현타가 오고 내가 지금 뭐하지? 진짜 이게 뭐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냥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계속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뭐하지를 내가 이걸 했지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성공하는 경험을 통해가지고 다음을 만들어서 어차피 똑같이 태어난 인생 같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도 한번 건물주도 돼보고 진짜 강남에 등기도 쳐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다 여러분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근 캠프요. 당근 캠프는 내년 4월에 하게 될 것 같아요. 내년 4월. 빨리 단타 올케업 아닌가 그거 시작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경매에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좀 도움이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시드가 좀
좀 작은 분이 좀 키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쩌면 나는 직장 다니기 싫어. 난 그냥 상사 꼴 보기 싫고 내 연봉 한 4천 정도인데 1년에 아파트 한 2-3개 팔아가지고 연봉만 벌면 나는 만족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놀며 쉬며 1년에 한 3개 정도 4개 정도 받아서 한 4천 만들면 되니까 가능하죠. 저도 당근쌤 만나서 외도민 창업 후 경매 중급반 신청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매를 내가 할 줄 안다는 하나의 도구를 내가 더 갖고 있다예요. 싸울 수 있는 도구를. 그래서 저는 완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뭔가 성공의 경험 하나를 하면 자만하고 만족하고 손을 놓게 되는 게 문제인데 강자님 보면서 끝까지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나면 그래, 이제 됐어. 나 이거 하나 했어. 자, 이제 놀자. 3년 놀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방향성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방향성이 그냥 그 성공이 목표였으면은 거기서 이제 잠깐 쓰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방향성이 사실 저기 멀리 있어요. 그럼 이게 그냥 과정인 거예요. 과정이니까 이제 겨우 이제 1단계 계단 하나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 가야지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방향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연님도 목표를 조금 멀리 세우고 방향성을 이제 한번 수직으로 세워보시면 자만하지 않고 손을 놓지 않게 되실 거예요. 죽도록 일할 수 있는 그 끈기와 성실함이 참 대단하고 부러워요. 멋있고.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일을 찾아야겠죠. 이렇게 일을 하면 일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매일 블로그라도 써보세요. 매일 인스타라도 올려보세요. 유튜브라도 올려보세요. 하다 보면 뭔가 또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바빠져요. 인스타 하면 유튜브 욕심 생기거든요. 유튜브 하다 보면은 당연히 블로그 하게 되고 이거 3개만 해도 얼마나 바쁜데 그럼 죽도록 일하게 돼요. 선생님 요즘 유튜브 인스타에 모텔 매입해서 에어비앤비나 야놀자 여기어때로 운영하는 컨텐츠가 늘어나고 있는데 너도 나도 모텔 창업해서 레드오션이 될까 걱정이에요. 이게 이제 그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의 저주인데 우리가 계속 이쪽에 관심이 있고 이걸 검색하니까 이것만 보이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에어비앤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천지 빽깔이 깔렸어요. 길바닥에 가가지고 빨간 잠바 입은 사람 잡아가지고 아무나 물어봐봐요. 모자 쓴 사람 잡아 아무나 물어봐봐요. 에어비앤비가 뭔지 아냐고. 모텔 창업을 하든지 말든지 관심 1도 없어요. 오히려 천대하고 갈시예요. 어머 왜 대학까지 나와서 모텔 같은 거래? 이래요. 1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 서울에 하려면 진짜 콧구멍만한 모텔도 4억 5억 최소 7억 들어가요. 그러면 4억 5억 7억 집 팔고 이거 팔고 다 팔아요.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돈 남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힘들게 모텔 창업합니까? 오피스텔 사서 월세 받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빨리 하세요. 다만 이제 제가 성공 케이스가 나와서 제가 영상을 찍기 시작을 하면은 요게 이제 좀 레드오션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겠죠. 근데 아직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에 장자쌤이 부가 커질수록 주변이 바뀐다라는 구체적인 게 궁금해요. 당연하죠. 일단은 부를 쌓게 되면 다니던 직장을 다니시겠어요? 당연히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직장 동료들이랑 만나서 할 얘기 없어지니까 만날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직장 동료들 그땐 사랑하고 아름다웠지만 빠빠 안녕 잘 가가 되고 친구 중에서도 진짜 오랫동안 예전에 놀았던 그런 친구들 빼고는 사실상 사회 나와서 만난 친구들은 관심사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요즘 관심사가 40대라면 애들 교육 요즘 네 남편은 어쩌니 이런 얘기하고 30대는 니는 누구를 만나니 너는 부업을 하니 이런 얘기하겠죠. 근데 돈이 많으면 일단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요번에 이런 사업 아이템을 잡았고 내가 이런 걸 했는데 내가 이걸로 해서 더 커질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줘서 이쪽으로 관심이 생겼는데 같이 한번 만나볼래요. 그러면 당연히 주변인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 또한 바뀌길 바라게 되죠. 외도미 물건 찾는 중인데 한 부동산에서 500 플러스 복비를 달라던데 그거 투자하고도 해야 하나요? 저희한테도 그러더라고요. 500 달라고. 요즘 그래요. 아마 요거 그냥 물건 양도 말고 물건 거래가 1,000만 원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양도가 3천에서 5천, 고시원 처음에 양도금에 1억 2억이었는데 지금 5억 6억까지 가잖아요. 고시원 양도 권리금이 5억 6억 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거든요. 외도민이요. 권리금이 1억까지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괜찮게 잘 꾸민 숙소는. 그리고 물건이 1,000만 원 이상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왜냐면 이 500달러는 부동산이 한둘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저희는 상종을 안 하지만 성과가 있으면 떨지 않을 듯해요. 네, 하나씩 성과를 만드셔야 되죠. 성과를 경험하지 못해서 겁내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성공의 경험. 항상 하다 말다 항상 강의비만 내고 결과가 없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요번에는 막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얼마 만에 모으셨나요? 모으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모으는 게 아니라 굴려서 키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 알았죠. 그리고 10억을 모으는 게 얼마나 무식한 일인지를 빠르게 알았어요. 10억 모으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해서 키워버리는 거예요. 성과가 안 나오는 초보 시기에 가족들은 계속 지지해 주셨나요? 당연히 가족들이 지지 안 하죠. 당연히. 멘탈 깨는 얘기 엄청 많이 하죠. 팔자에도 없는 투자하지 마라. 그러다 망하고
뭐 골로 간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과가 안 나올 때 누군가로부터 지지받고 누군가로부터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그냥 나를 믿고 한번 가보는 훈련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아빠가 민박집으로 얼마 버냐고 무시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롯데도 껌 판다고. 롯데도 껌 팔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저 멋있는 시그니엘을 지은 롯데타워, 롯데월드, 롯데호텔, 롯데리조트 거의 껌 팔아요. 여러분 이케아가 처음 판 게 뭔지 아세요? 볼펜이에요. 삼성전자가 처음 판 게 뭔지 아세요? 설탕이에요, 설탕. 그러니까는 민박집이지만 무시는 이제 안 해도 된다. 서울 현업 사진작가입니다. 당장님 허락하시면 무료로 촬영해 드릴게요. 저 좀 해주세요. 저 좀. 그리다 부평 와가지고 저 좀 해주세요. 나도 좀 해줘. 나는 왜 안 해줘요? 허락할 테니까 저 좀 해주세요. 당자님은 부자니까 커피값은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맛있는 밥을 사드릴게요. 커피로는 안 되죠. 오늘 주제는 내가 건물 투자를 추천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해보셨다고 하면 대부분 건물 투자보다는 아파트 투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파트가 아니라고 하면 주거용, 빌라나 아니면 다가구나 이런 집 이런 거 종류로 많이 접근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한 번쯤 계약해본 물건들이 대부분 주거용이고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한 번쯤 계약해본 게 아파트, 빌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쉽고 그리고 그 부동산 물건 종류 중에 제일 빈번하게 거래가 돼요. 임대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만만하죠. 그래서 대부분 아마 아파트로 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 인프라나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상당히 이제 높죠. 그래서 갭 투자를 뭐 했는데 4년 만에 1억이 올랐다, 5천이 올랐다 이제 이렇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아파트 투자를 꽤 많이 좀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건물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아파트로 한계가 좀 있다라는 걸 계속 이제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갭 투자하셨던 분들 보면 서울의 주요 입지에 아파트 가격이 조금 이제 올라가니까 대출의 그 문을 다 닫아버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아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예전만큼 아파트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또 우리한테 올까? 거기에서 다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래서 저는 이제 건물 투자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을 했죠. 근데 여기 플러스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 투자를 하기가 더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본인이 뭔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더 쉬워진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사람들 얘기 같거든요. 왜냐면 뭐 거기에서 음식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뭐 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미용실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할 줄 몰라도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게 우리는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 어떤 분들은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에어비앤비를. 그러면 그거를 내 건물에다 해버리면 그냥 월세 받는 임대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할 줄 안다면 이제부터는 아파트 주거용보다는 이제 건물로 조금 보는 걸 추천을 드린다. 이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단기 매도를 통해 가지고 수익화하고 빠르게 돈을 회수하는 방법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갭투하게 되면 지금 전세 사이클이 4년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럼 그 돈을 4년 동안 그 아파트에 넣어놓고 4년 동안 이렇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세월 동안 차라리 좀 적극적인 투자 행위를 통해서 단기 매도를 해서 돈을 키우던지 아니면 개파가 좀 큰 건물 같은 걸 하는 건 어떠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건물 투자하려면 특히 너같이 강남에 살려면 수십억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아니죠. 전 4억 주고 샀죠 지금. 되게 저렴한 물건 잘 잡으니까 대출이 잘 나왔고 그리고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현금으로 세팅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금액에 압살당하지 않는 그 멘탈이 이미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계약금을 쏠 수 있는 돈이 있었고 그럼 이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준비를 하셔서 그러니까 운이 단순히 좋았다 말고 그냥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100억 부자의 시간 관리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 혹시 아세요? 타임블럭? 일론 머스크의 시간관리법으로 유명한 타임블럭입니다. 이거 굳이 안 사셔도 돼요. 저는 그냥 이거 만드는 게 불편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 그냥 엑셀 같은 걸로 만드셔도 돼요. 저는 샀어요. 귀찮아서. 얼마 안 해요. 한 100장 사면은 10,000원 하나?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다 적어놓으세요. 다 적어요. 일단 한쪽 구탱이에 다 적어요. 요 구탱이에다가 다 적어요. 해야 될 일. 뭐 애들 아침 차려주기, 학교 라이딩하기, 오늘 블로그 글쓰기, 유튜브 영상 하나 편집하기, 인스타에 사진 올리기. 오만 잡다꾸리를 다 쓴 다음에 이 중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3가지를 고르세요.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세금 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거보다 좀 더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일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시부터 있거든요. 5시부터 30분 단위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다 적으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뒷장에다가 하루를 평가해요. 이걸 보고. 그렇게 하면은 쓸데없는 시간이 다 줄어들어요. 쓸데없는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과연 6시간을 일했는데 정말 온전히 6시간을 일한 걸까? 에서 물음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 한번 써보시면은 추천드립니다. 네, 타임블록. 이거 타임블록이라고 제가 정식 명칭을 잠시만요. 타임박싱. 타임박싱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거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적는 거 있잖아요. 적는 게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슬픈데 치매 예방에도 좋대요. 그리고 적으면요. 뇌파가 안정파가 된대요. 우리가 요즘은 거의 핸드폰 타이핑 하잖아요. 펜을 잡고 종이에다 쓰기 시작을 하면 사람이 되게 안정화가 된대요. 컴퓨터로 타이핑 쳐가지고 뭔가 정리하는 것보다 종이에다 쓰는 작업 있죠. 요거 자체가 되게 좋대요, 몸에. 이름이 저는 타임블록이라고 알고 있는데 타임박싱이래요. 근데 이거 일론 머스크의 시간 관리라고 치면 나와요. 아, 이거 사셨는데 포장된 채로 있어요. 저 주세요, 그러면. 그쵸, 투두리스트인데 제가 이제 다 해봤는데 요게 제일 저는 좋았어요. 저같이 복잡한 거 싫어하고 단순 무식하게 일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맞을 거예요. 네, 맞아요. 타임 스케줄러라고 부르기도 하고 타임 블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타임 박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을 다 적고 우선순위 3가지 이건 반드시 오늘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 단위별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쌤 그거 쓴 것들 다 모아두세요. 모아놨다가 한 번에 버려요. 모아놔야 되나? 모아놓는 거 잘 못해요. 다 버려요. 그냥 구질구질하게 모아놓는 거 자체를 잘 못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짐이 없잖아요. 모아두는 게 나중에 기록으로 남으니까 좋겠죠? 모아놓으세요. 저걸 계속 쓰면 장점이 뭘까요? 시간 낭비가 안 되는 거. 한번 써보세요. 뭔지 아실 거예요. 적는 거랑 타이핑하는 거랑 진짜 많이 달라요. 일단 제가 쓰고 있는 이 타임박싱, 타임박스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떠냐면은 구글 캘린더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구글 캘린더에다가 스케줄 일단 다 때려 박아요. 받고 알람을 30분으로 전체 알람을 설정해놔 30분에 이제 그 알람이 오게끔 이제 해놨고 그리고 구글 캘린더를 통해서 스케줄링을 해요. 그 다음에 시간 관리라는 게 관리할 시간이 있어야지 관리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떠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약간 좀 쳐내듯이 계속 일을 하다가 눈을 감으면 자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면 다시 시작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는 2시 반에 자서 4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눈을 잠깐 감았더니 잠이 왔고요. 눈을 떴던 4시 반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씻고 그냥 다시 아침이 시작돼요. 잠깐 누워있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관리라기보다는 약간 그 업무, 일, 효율화에 가깝고 시간 관리라는 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시간 관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속이 편한 거다. 자, 오늘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볼까? 11시에는 뭘 해볼까? 뭐 이렇게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4시 반에 눈 딱 뜨자마자 집에도 안 갔거든요. 여기 사무실에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도 않아요, 집에. 집에 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처박혀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어젯밤에 너무 늦게 저희 스태프들이 들어가면서 정리 못한 게 있어서 새벽 4시 반에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일단 청소를 다 해요. 청소하고 이제 한 5시 반부터 제 일과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 관리라는 게 없고 그냥 여기다 지금 적어놨던 일들을 빨리 지금 해야 되는 그 정도?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안 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시간 관리를 할 시간이 없더라. 이게 진심이에요. MBTI ENTJ요. 동작구에 다가고 있는데 반지하 당김대 괜찮을까? 너무 좋죠. 목표가 계속 변하겠지만 지금 최종 목표 그런 게 있으신가요? 목표는 목표라고 하면 좀 그렇고 땅을 사가지고 서울에 괜찮은 입지에 미혼모 센터를 짓고 싶어요. 그래서 싱글맘들 애기 혼자 가고 혼자 키워야 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생활도 하고 교육도 받고 아이도 키우고 일도 하고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은 성공적으로 자립도 하고 이런 센터를 짓고 싶고 단기 목표는 2030년까지 제 주변에 있는 30명을 100억대 부자로 만들겠다. 그게 지금의 단기적인 목표예요. 어떻게 하면 당장님 옆에 따라다닐 수 있나요? 못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다가 힘드시 죽어요. 따라다닐 필요도 없어요. 중급반 시작했는데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재미있어서 물건 알아보다 밤샐 뻔했어요. 그죠? 처음에 그죠?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혹시 선생님도 초반에 멘토가 있었을까요? 멘토? 저는 항상 있죠. 뛰어넘었죠. 항상. 그
멘토님들을. 그러니까 가슴이 아팠죠, 그때마다. 근데 가슴이 아플 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그게 사실은 제가 성장을 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니까.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고 지금은 멘토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은 직장 내 모함과 추문으로 너무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도 견뎌야 하는 과정일지, 이 직장에서 도망가야 할지, 이거 상관없어요. 견디셔도 되고요. 견디면 견디는 대로 배우는 게 있을 거고요. 그만두셔도 상관없어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두는 거죠. 왜 도망이란 단어를 쓰십니까? 내가 싫으니까 그냥 때려쳐버리는 거지. 뭐 어딜 도망갑니까? 뭐 직장이 궁궐입니까? 직장이 뭐 되거리입니까? 뭐 엄청난 곳이면 도망간다는 단어를 쓰는데 뭐 별것도 없는 직장 나부랭이를 뭘 도망간다는 단어까지 쓰십니까? 그냥 때려쳐버리는 거지. 꼴보기 싫으니까. 이게 또 기회가 돼가지고 저처럼 자기 사업을 하는 게 맞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해낼 수도 있어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싫으니까 때려치는 거지. 절대로 도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오늘 처음 입장했는데 외도민 3사멘토 용어 모르겠어요. 자, 외도민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고 에어비앤비를 할 때 법으로 하기 위해서 내는 사업자를 줄여서 외도민 이렇게 얘기하고요. 3사멘토는 사업자 없이 단기로 집을 임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플랫폼 이름이에요. 근데 이걸 부업으로 많이 해요, 요즘은. 저 연남동 숙소 집주인이 같은 건물 지하를 임대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을까요? 3사멘토 하세요. 30년 넘어서 외도민 안 되고 반지하도 아니고 그냥 지하예요. 3사멘토 하세요. 연남이면 3사멘토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애들이 엄마를 점점 안 찾고 있어요. 엄마는 바쁘다 공부한다. 가끔 슬프기도 하지만 저도 애들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예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삐뚤어지고 싶었는데 못 삐뚤어진 이유가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아니까 못 삐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도 이렇게 팍 풀어놨는데 애들이 어디 가서 나쁜 짓 안 하는 이유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까 애들이 삐뚤어지려가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그 모습 자체가 그냥 교육이더라고요. 네, 저 지금부터 강해져야겠네요. 재택근무로 산지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더 겁을 냈나 봐요. 겁내지 마세요. 망할까봐 무섭다고 아까 불안하다 그랬는데 불안한 거는 실체가 없어요. 두려운 것도 실체가 없어요. 원시적인 뇌 상태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꾸며낸 가짜예요. 우리 가장 원시적인 뇌 상태는 동굴 속에 있는 인간을 원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고 자꾸 두려운 상상을 하게 하고 불안하게 해서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인간의 뇌가 살아남는 방법인 거예요. 되게 본능적으로. 그거랑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선택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본 명언인데 너가 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너가 이걸 고민할 것인가. 우리가 그 실패를 할 거라는 그 상상만 안 해도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실체가 없어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은 실체가 없으니까 그거에 섭렵당해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더 가능성 있는 나한테 기회를 주지 못하고 맨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외도민은 잘 돼요. 상관없어요. 광주 같은 경우는 다 차로 다니기 때문에 지역이 따로 있지 않고 내부를 잘 해놔야 돼요. 내부를. 네, 안녕하세요. 멤버십으로 라이브를 참여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매 낙찰받았어요. 조금 전 공매 강의 들었는데 공매 도전해보고 싶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웬디? 저희 수강생이세요? 당자님 외도민 마포에 걸리고 5천 매물 있던데 너무 비싼 걸까요? 수익률을 좀 잘 따져보세요. 왜냐면 이제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근데 5천만 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한 것 같고, 내가 직접 이 숙소를 구해서 세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게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시고 수익률을 계산해서 12개월 안에 뽑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하시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구하시는 거죠. 초급반, 중급반 커리큘럼이 궁금해요. 저희 단톡방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이 커리큘럼 다 있긴 한데 그게 좀 알아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설명하는 영상도 찍고, 그리고 커리큘럼 상세 페이지를 다시 정리하려고 해요. 너무 난잡하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당자님 완전 동안이시네요. 저요? 화상님 고마워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1억 있다면 모텔 할 수 있나요? 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모텔은 아니지만 숙박업은 할 수도 있어요. 농어촌 민박업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농어촌 민박업이 괜찮아요. 그 대신 우리가 농촌에 살아야 된다는 한계가 있죠. 직접 페인트라는 모습, 임차인들 위해서 도로 사는 모습 정말 많으신 쌤 모습 반했어요. 정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눈물도 많고 정도 많고. 그쵸? 다가구는 다 숙박업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1% 정도만 가능합니다. 1억이 만약 있어서 서울 외도민 한다면 위치 선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 2호선 라인으로 하시고 강남 쪽을 추천드립니다. 실시간 참여합니다. 대신 딸이 안 자고 있네요. 같이 들으세요. 같이 들어가지고 딸도 그 재테크 꿈나무로 키우십시오. 전 멘탈 감당할 수 있는데 경매 언제 가능할까요? 멘탈은 준비하는 게 아니고 부딪혔을 때 그때 비로소 감당할 수 있으면 진짜 감당하는 거예요. 상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집에
집에 불이 났어요. 임차인이 불을 지르고 자살을 했어요.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멘탈은 준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를 넘어가고 무너지지 않고 잠깐 주저앉았다 일어나는 거. 그런 게 사실 멘탈. 모텔을 하는데 그냥 다 좋아 보이죠? 창문을 깨고 어떤 놈이 쳐들어와가지고 영상을 찍다가 걸려가지고 게스트한테 막 경찰서에 신고되고 경찰서에 가고 막 난리도 아니고 막 이런 일도 있고 막 별의별 다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멘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선생님 경매가 방금 말씀하신 거 불난 거 그런 거 정도 멘탈 준비되어야 할 수 있나? 아니요. 그 문제가 생겨요. 나도 모르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그거를 잠깐 앉아서 울고 있다가 일어나는 거죠. 폐차를 몇 번 했는데 어떻게 극복하는지 꿀팁이 있나요? 보는 곳이 저기 멀리면은 폐찰 따위가 안 보이죠? 내가 조단이 부자인데 몇 번 지금 폐찰했다고 해서 지금 실망하면은 어찌하여 10억, 100억, 1000억을 벌겠습니까? 왜 폐차를 했는지 복귀하시고요. 다음번에 낙찰을 받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꿀팁이 아니라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과 내 생각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공실 중에 구분상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요. 공실이 아닌 상가를 낙찰 받는 게 방법이에요. 사실 초보자일 때는. 8개월째 공실일 때는 좀 가격을 내려보고 리모델링을 하는 게 방법이죠. 쌤 시드가 2천만 원 있는데 보수교육 듣고 나니까 외도미 2호점 빨리 하세요. 조급해지는데 근데 올인원 패키지 수강 중이에요. 낙찰 얼른 받고 낙찰 전화 돌리면서 2호점 전화 이빠이 돌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학습된 거 한 개씩만 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 없어요.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면 좀 기절하실 거예요. 여튼 이게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세뇌당했어요.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하나씩 천천히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시간을 땡겨서 써야 되고 나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한다고 하면은 이미 오픈했던 가다도 있으면 우선은 2호점 전화를 돌리면서 낙찰도 올곧이 하세요. 계속 하세요. 절벽 끝에 섰다. 이 두 가지를 해내지 않으면 난 떨어진다라는 생각으로 하세요. 젊은 분들 너무 부러워요. 부동산 공부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아니에요. 늦은 때라는 건 없어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부동산 경매와 치아 교정은 때가 없다. 제가 30살에 교정을 한 번 더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늦어가지고 이거 교정을 어떻게 해도 되나요? 30인데? 왜냐면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치열은 바뀐대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의 때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되게 신기하다. 왜냐면 되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만 하는 게 교정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실제 나이 많으신 분들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도 똑같아요. 교정이랑 투자에는 때가 없어요. 60에도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늦은 때라는 건 없어요. 아이들도 있는데 안 입고 안 먹고 빡세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안 먹고 안 입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걸신 들린 사람처럼 음식을 시키는 이유가 먹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띠룩띠룩 살이 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못 입고 못 먹었던 그 시절이 아직도 여기 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번에 제가 라이브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시절에 제가 돈 갚았을 때 의지와 절벽 끝에 섰을 때 그 기억과 그때 시간의 모든 생생함이 뇌의 주름과 뼈에 골수로 새겨져 있어서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다. 저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입찰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2등 3등 어떨 땐 터무니없는 폐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낙찰 받아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할 수 있어요. 이 감이 쌓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당자님 초급반 듣고 올인원 듣는데 2달 안에 낙찰 받고 잔금 치르는 게 목표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럼 집중하세요. 잡다꾸리한 거 다 쳐내고 집중하세요. 친구들 만나고 뭐 하고 먹고 뭐 하면서 할 수 없어요. 시는 모든 걸 다 주지 않아요. 포기한 만큼만 줍니다. 친구랑 함께하는 시간, 여행, 핸드폰 보는 시간, 넷플릭스 보는 시간, 맛있는 거 먹는 시간 포기하세요. 꿀잠 자는 거 8시간 이상 자는 거 포기하세요. 주말에 놀러 가는 거 포기하세요. 겨울에 크리스마스라는 게 온다라는 생각조차 씹어 먹어버리세요. 모든 걸 다 주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올 거예요. 근데 왜 그 올인원 무료 강의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왜 지금 그런 얘기 하세요? 난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들었는데 저한테 속았지요. 힘들지요. 그치만 그렇게 하면 다 내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종잣돈 1억이 있으면 저는 뭘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빠르게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외도민이에요. 물론 지금 외도민이 되게 빡세졌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그리고 연식이 30년이 걸리다 보니까 대부분의 집이 좀 해당이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박이 뭐냐면 에어비앤비가 이제 영업 허가증이 없으면 등록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신규 숙소들이 더 이상 느는 게 속도가 줄어들 거고 현재 숙소들 중에서도 불법으로 하고 있는 곳은 내년 9월 이후에는 다 삭제가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외도민이 좀 빡세더라도 잘 구해 놓으시면 내년 10월 이후에는 객단가도 올라갈 거고 예약률도 상당히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제 생각엔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럼 1억이 있으면 보증금 한 5천만 원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축급이 거의 다 보증금이 5천 정도 하더라고요. 임차료는 뭐 150, 16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을까 하시는데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숙소들이 삭제가 되고 신규 숙소가 오픈이 안 되니까 객단가가 올라갈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있어 보세요. 내년에 숙소 삭제되기 시작을 하면 분명히 객단가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드셔도 외도민 일단 하셔라. 오픈하셔라. 빠른 현금 흐름을 원하시면 외도민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증금이 한 5천만 원 정도예요. 지금 신축급에 준하는 대부분의 빌라들이 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쓰시겠죠. 종잣돈 5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또 5천만 원을 남았잖아요. 이걸로는 이제 저는 부동산 경매 아파트 단타를 할 것 같아요. 저는 뭐 거짓이 없어요. 제가 하고 있는 거 그냥 한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럼 뭐 네 강의 들으라는 거냐? 근데 이것만큼 아이디어를 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5천만 원 정도면 저 곱하기 한 3배 정도의 낙찰가 금액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 5천만 원이면 낙찰가 기준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의 물건 낙찰받는 거예요. 낙찰받아서 한 1000에서 2000 떼기, 뭐 적은 경우에 500 정도 떼기가 돼요. 근데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외도민 하나 깔아 놓으면서 그럼 월에 한 150에서 300 정도 나오거든요. 외도민에서. 그러면서 아파트 단타로 5천만 원 가지고 아파트 단타를 하면 물론 이제 일정 기간 한두 달 정도 집중적으로 경매를 배우는 노력은 필요하겠죠. 하게 되면 뭐 작으면 500, 많으면 2, 3천에 그게 생겨요. 그러면 1억으로 시작했는데 외도민 돌리면서 나 직장 다니면서 아파트 단타 두세 개 하면 1년 뒤에 2억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한 번 더 해. 그러면 이제 뭐 모텔 살 돈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제 종잣돈 1억이 있다면 난 뭘 할까? 빠른 현금 흐름을 원하시니까 우선 외도민을 하시고 그런데 나는 이제 종잣돈이 1억이 아니고 3천만 원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일단 경매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외도민이 너무 빡세고 보증금이 거의 3천에서 5천인데 그거 털어놓고 있으면 사실상 이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경매로 테크트리를 잡는다고 할게요. 3천만 원이 있다. 나는 경매부터 하겠다. 라고 하면 경매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아파트 단타를 두세 개 정도 열심히 쳐내면 1년 동안 그 3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될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뭐 7천까지 커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돈의 일부를 떼가지고 외도민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또 경매 단타를 하시고. 근데 외도민의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거나 사업자를 내게 되시면 요 사업자를 근거로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레버스탑이 하고 있는 외도민 사업자 대출 코칭반이었거든요. 그러면 2호점 오픈할 때는 1호점에 있는 사업자 대출 땡긴 걸로 2호점 보증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3천만 원 있으면 경매부터 시작하게 되면 두세 개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1년 만에 그거 5천, 최소 5천, 3천은 5천 또는 7천으로 키우세요. 그 사이에 또 직장 다니면 돈이 조금 더 커져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일부 또 외도민하고 경매하고. 자, 근데 저는 당장 현금 흐름부터 할래요. 그럼 3천만 원으로 오픈할 수 있는 외도민 숙소를 구하시고 외도민을 오픈을 하시고 바로 현금 흐름을 만드세요. 최소 150, 많으면 300이거든요. 그래서 결론. 종잣돈 1억 있으면 외도민 반 세팅하고 반은 아파트 단타 쳐가지고 1년 안에 1억을 더 만든다. 부동산에서 임대인들이 동의를 안 해준대요. 맞아요. 뭐 동의를 안 해준다. 이웃주민이 동의를 안 해준다. 주무관이 깐깐하게 군다. 민원이 발생한다.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세상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외도민 하나만 시작하시더라도 내가 항상 하던 것만 반복하던 생활에서 하지 않았던 것을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내가 맨날 익숙해졌던 분야에서 익숙하지 않은 분야로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외도민 통해서 느낄 거예요. 올해에 목표한 걸 하나도 이루지 못해서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천억부자님 그러셨어요? 혹시 적으셨는데도 그래요? 그래도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적고 눈에 보이는 데다가 그 목표를 적어 놓으시고 계속 보게 하세요. 그리고 보는 걸로 부족하면 입으로 읽으세요. 읽는 거로 부족하면 쓰세요. 써서 매일 내가 인지하게 만드세요. 그런데도 안 이루어질 리가 없어. 그렇게 하면 이루어져요. 계획을 보수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하시나요? 저는 계획을 그냥 한 줄로 적어요. 근데 보수적으로 적지 않아요. 이게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수준으로 좀 높게 잡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다 달성은 했습니다. 외도민 12기입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요. 원래 인간의 본능이 거절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민님만 그런 게 아니고 부동산에서 거절당하는 걸 모두가 다 두려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거절당하는 게 당연하다. 이게 디폴트라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거절을 안 당하는 게 이상한 거다. 나는 또 거절을 당할 것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당연히 날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하니까 거절이 무서운 건데 예상했던 결과인 거예요. 또 거절했네. 그래, 오케이. 또 전화해보지. 이제 이렇게 되시면 좀 달라집니다. 멋지시네요. 계획보다 더 할 수 있는 실행력. 네, 맞아요. 노를 맨 땅에서 적고 있었어요. 물이 들어오지 않은 땅에서 노를 저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노가 부러질 수 있으니 살살해라. 그리고 뭐 욕심이 많다. 물도 들어오지 않은 땅에서 무슨 노를 젓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가 그렇게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갈 수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앞으로 가는데 너 같은 게 뭘 잘났다고
정도 물도 들어오지 않은 배 위에서 노를 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잠도 자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먹지도 말고 노를 젓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저한테.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지금 벌어놓은 돈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건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젠 좀 쉬시죠. 돈이 목표였다면 맨 땅에서 노를 젓지 않았겠죠. 저는 이제 그 맨 땅에서도 노를 저었던 근면 성실함과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도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너무 힘들게 노를 저었는데 이제는 살짝만 저어도 앞으로 슉슉 가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실물이 훨씬 이쁘시. 어머, 감사해요, 지안님. 감사합니다. 실물. 진짜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저를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이쁘다고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달라진 게 없는데 갈수록 이뻐진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위홈 오픈했어요. 내년에는 외도민으로 오픈할 거예요. 좋습니다. 네, 일단 위홈으로 스타트를 끊으셨고 꼭 외도민을 찾으셔서 오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자님 강의를 듣고 매물을 보러 다니는 것이 노를 젓기 시작한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근데 약간 맨 땅에서 노젓는 기분일 거예요. 근데 이 맨 땅에서 노젓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생겨가지고 물 들어오죠? 그러면 쭉쭉 나가요. 그러니까 맨 땅에서 노젓는 그 기분조차도 버릴 것이 없다 생각을 하세요. 당자님께서는 먼 미래의 목표가 미혼모를 위한 것을 하고 있으시다고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전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돕고 싶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은 그 자립청소년이라고 하나? 그 보육원에서 19세 때 나온 청년들이 자살률이 되게 높대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사회로 나와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울타리가 돼주는 기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한번 그쪽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는 이제 미혼모 센터 이쪽으로만 계속 기부를 하고 있는데 자립청소년들 위해서 기부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민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 말고 상가로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모텔로 간 거고 그래서 지금 호스텔 변경하는 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숙박업으로 넘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외도민은 한계가 딱 있잖아요. 전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수를 여러 개 늘릴 수가 없고 근데 숙박업은 너무 매력적이고 그럼 이거를 건물 하나에다가 다 모아놓고 하자. 그게 사실은 호스텔이고 그게 사실은 모텔이고 그게 숙박업이거든요. 그때 언젠가 알려주신 타이머 뭐였죠? 이거 구글 타이머.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구글 타이머. 네, 이거 쿠팡에 팔아요. 10,000원 조금 넘어요. 외도민을 서울에서 오픈하고 강원도 가서 생활을 해도 잘 굴러갈까요? 자동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굳이 그러시지 마시고 외도민을 강원도에서 하셔도 돼요. 강원도에서도 게스트하우스 많으니까 집이 강원도시면 집 근처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외도민 2호점 물건 거의 계약 직전까지예요. 1호점하고 마이너스는 절대 아니지만 수익은 크지 않아서 투자금이 많아요. 그래도 절 다독이면서 목표한 바로 계속 걸어나가겠어요. 외도민은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보다 개수의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거기 숙소 하나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 매출을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봐야 돼요. 1호점에서 왜 내가 원하는 매출이 안 나오는지 봐야 돼요. 그러면 원인은 두 가지로 일단 크게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한테서 원인을 찾는 방법과 두 번째는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항상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경기를 탓하고 당근 자판기가 강의를 너무 많이 해서 외도민 숙소가 많아져서 내가 장사가 안 되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어서 안 되고 라고 찾기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근데 이 원인을 내 탓이오에서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선할 게 많아져요. 사진은 괜찮나? 혹시 숙소 인테리어나 크리스마스 세팅하는 걸 내가 이쁘게 안 했나? 혹시 메시지를 너무 성의 없게 받았나? 리뷰가 너무 없진 않나? 아니면 내가 객단가가 너무 높나? 1박마다 선정을 해놔야 되는데 2박 3일 이렇게 묶어놓진 않았나? 원인을 나한테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 1호점에서 땡길 수 있는 모든 큰 수익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외도민은 어쨌든 개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개 숙소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치를 뽑아내고 다 뽑았다. 아,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럼 그때 2호점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개수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숙소에서 최대치를 하고 있는가를 보고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분석해서 바꾸셔야 돼요. 호스텔과 숙박업의 차이가 뭘까요? 호스텔은 관광 숙박업이고 숙박업은 그냥 일반 숙박업, 관광 숙박업 있고 그 중에 하나 종류예요. 그냥 숙박업이에요. 호스텔도. 경매 단타 자본금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지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경매는 사실 한 2천 정도만 있어도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렴한 거 낙찰받으면 되니까. 아파트가 여러분 3천만 원짜리도 있고 4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거 좀 저렴한 거 낙찰받으시면 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외도민 12기 2달 너무 촉박한 거 아닐까요? 단톡방 볼 때마다 심장이 쪼여요. 이거 제가 예전에도 했는데 원래 처음에 6개월이었어요. 한 번 기술 시작하면 6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6개월 동안 5개를 오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도 한 개도 오픈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이게 좀 아니다 해가지고
기간도 4개월로 줄였어요. 한 개도 오픈 못 하시는 분들은 4개월을 들여도 못 해요. 그리고 많이 하시는 분은 또 3-4개를 오픈해요. 그 4개월 동안. 문제가 뭐지 하고 봤더니 4개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잠깐 한 달 쉬었다가 갈게요. 제가 방금 부서 이동을 해가지고 잠깐 부서에 적응만 하고 갈게요. 제가 지금 이사를 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사만 정리하고 바로 할게요. 이게 4개월만 돼도 사람들이 밀어요. 근데 2달은 눈을 떴다 감으면 시간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심장이 쫄려요. 그러니까 이사고 부서 이동이고 애가 초등학교로 가고 애가 고3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일단 달려. 이게 딱 되니까 오픈율이 가장 높은 게 60일이었어요. 안 하는 사람도 움직이게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저희 코치님들도 심지어 우리 100억이 파파님도 코칭 기간에 오픈 못 하셨어요.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오픈하셨거든요. 이거 배워놨으면 내 거지 누가 못 뺏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나한테 이제 남아있고 내가 공부했던 부분들을 천천히 숙소를 찾아서 오픈하면 되니까 심장은 쫄리고 최선을 다하되 낙심하진 말자. 33M 순수이고 50만 원인데 외도민 통영 고민이에요. 오늘 임장 갔다 왔는데 자꾸 대도시하고 싶은데 이곳 조사를 더 해야 될까요? 통영은 관광 수요가 높기 때문에 관광지 인근으로 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말 위주로 장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주중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다만 통영이 좋은 거는 월세가 좀 쌀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서울보다는 그런 단점 장점이 있겠죠. 외도민 가격 조정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반응을 보세요. 2주 전부터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예약이 들어오는지 일단 반응을 보세요. 그 반응을 보면서 선택할 수 있어요. 당자쌤을 만나고 나서야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읽고 진짜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데 휠체어를 탄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했어요. 워렌 버핏처럼 투자해서 늙어가지고 휠체어에 있는데 막 500억 있어. 그런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 부의 추월차선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부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쉬지 않고 일하는 이유는 어쩌면 제가 부의 추월차선을 읽고 머리를 망치로 맞았기 때문에 제 무의식에 박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치 나 이제 좀 쉬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달리지? 라는 게 휠체어를 탄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멘트에 망치를 맞았거든요. 당자님께서는 문제 원인 분석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 분석하는 당자님만의 방법이 있나요? 책을 많이 읽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다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옵션이 없이 그냥 제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연습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를 좀 많이 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 원인 분석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할 거 없고요. 뭐냐면 사실은 문제가 터졌고 어떻게든 해결해서 끌고 나간다예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초록나무님이 보기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걸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거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문제가 터졌고 어떻게든 해결해서 끌고 나간다. 여기에서 나는 망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처절하죠. 처절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오늘의 우리 주제는 부자가 되는 독서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릴 건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멘탈 관리와 지식을 얻는다라는 부분에서 독서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면 생각보다 성공한 사람들 책을 안 읽어요. 심지어 자기가 책을 냈거든요. 근데 안 읽어요. 생각보다 독서를 안 해요. 만약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지금 성공의 기준이라면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 생각보다 책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자의 독서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생각보다 독서를 안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더라. 저는 약간 강박에 가깝게 독서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너무 방탄하고 한심하게 살았던 세월 때문에 제가 너무 싫었어요. 왜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 지금 이렇게 돈이 없을까? 왜 나는 그렇게 한심하게 살았을까? 왜 돈을 모으지 못했을까? 투자에 왜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전 저를 약간 학대하면서 가계부도 쓰고 경매도 그렇게 투자하고 책도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괴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예요. 근데 생각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책을 많이 읽지 않더라. 꼭 책을 읽어야지 부자가 되는 법은 아니더라. 제가 보니까 책을 안 읽는 분들도 돈을 많이 잘 버시더라. 그러면 저는 왜 책을 읽었냐? 저는 저를 괴롭히려고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면 책을 무식하게 읽었어. 너무 무식하게 읽었고 그리고 그중에 너무 좋았던 책도 많았어요. 그래서 뭐 지식을 얻든 마인드셋을 잡든 멘탈을 관리했든 도움이 어떤 식으로든 됐죠. 근데 안 읽었다면 그러면 내 인생이 좀 뭐 더 나빠졌을까?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지식은 잊혀지고 책 한 권으로 사람이 바뀌기도 하지만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많은 부분에서 무의식의 세계부터 해가지고 영향을 받긴 받겠죠. 안 읽는 것보단 읽는 게 낫겠죠. 근데 너무 강박적으로 독서 할 필요는 없더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 이유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한계가 와요.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망하고 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제가 잘못된 우리 직원들은 갑자기 백수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저를 따라오고 있는 많은 저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많은 수강생 분들이 갑자기 이제 제가 망해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선택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랑 함께 관련이 되어 있다고 두는 순간부터는 제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때 한계가 와요. 그때 뭐 훌륭한 멘토가 있거나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면 물어보겠지만 우리한테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많진 않잖아요. 특히 저한테는. 그러면은 그때 책을 찾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전히 같은 이유인데 멘탈 관리. 그러니까 저도 지치죠. 그리고 당연히 저도 괴롭죠. 그때 이제 책을 읽으면 아 이래서 내가 이랬던 거구나. 이래서 내가 이래서 이랬던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식. 그래서 요즘 마케팅 책 많이 읽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아이디어란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공감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요. 근데 그 고민의 답을 이제 찾기 위해 지식을 갈구할 때 책을 많이 읽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고 멘탈 마인드셋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며 정보를 갈구하지 않는다면 그냥 열심히 하시던 거 하시면 돼요. 외도민 일단 하시면 되고 경매 일단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 책을 읽게 되면 조금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뭐 책을 안 읽는다고 해서 돈을 못 벌진 않더라. 그리고 부자가 안 되진 않더라. 그래서 너무 강박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괴로워요. 그 진짜 좋아했던 책도 안 좋아하게 돼요. 제가 저번 라이브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그럴 때는 책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책 안 읽는다고 해서 부자가 꼭 못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망치로 머리를 맞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어떤 모임에서 주최하는 CEO들의 모임 이런 데 갔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자부심이 있는데 제가 그 모임을 갔는데 제가 너무 무식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자기검열 되게 심하게 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과 읽지 않아야 되는 책을 가려가면서 책을 읽었고 책을 읽는 시간조차 제가 너무 제 스스로한테 너무 나태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멀리 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왠지 내가 너무 타이트하게 더 열심히 그 시간에도 살아야 되는데 책 읽으면 너무 여유롭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도 막 못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책 읽고 그리고 글 적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왜냐면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모임을 간 거예요. 모임을 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무식한 거예요.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제가 그런 제가 아닌데. 그리고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끼어들겠는 거예요. 저 너무 이제 이 세상에만 갇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나 이번 주에 라이브 때 내가 책 안 읽어도 돈 많이 번다고 했는데 완전 그거 미친 소리였네 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되게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자기만의 커리어를 가지고 지금 그 레벨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와, 그리고 진짜 난 너무 갇혀서 일만 했구나.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다 주셨던 조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는 너무 일만 하면 안 돼요. 대표는 사색도 해야 되고 대표는 책도 읽어야 되고 대표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대표라면 명상도 해야 돼요. 그 얘기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말단 직원처럼 맨날 갇혀서 일만 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라이브 하면 여러분들한테 책 읽으라고 얘기하겠다. 그 생각하면서 이제 왔어요. 올인원은 경매 초급, 중급, 고급이 다 합쳐졌다고 보면 될까요? 정답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매 초급, 중급을 더 이상 안 해요. VOD로만 런칭을 하고 더 이상 라이브를 안 해요. 그래서 고급반은 요번이 마지막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초급, 중급, 고급은 없어졌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타는 올인원으로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2주택 소유 중인데 아파트 단타를 하게 되면 3주택인데 그럼 취득세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1억 이하로 진행합니다. 이런 분들은 1억 이하의 주택을 매입해서 단기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해요. 그러면 취득세 중과 부분이 없어집니다. 호스텔이랑 모텔이랑 두 개 중 고르라고 하면 어떤 게 낫나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아무거나 해도 돼요. 돈 되는 대로. 고를 수 없어요. 왜 고를 수 없는 줄 아세요? 너무 슬프게도 호스텔도 모텔도 둘 다 싸지 않아요. 내 돈에 맞춰서 되는 거 아무거나 사야 돼요. 두 번째, 호스텔도 모텔도 물건도 별로 없어요. 진짜 요즘은 모텔을 저 뭐라고 얘기하면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텔이 없어요. 물론 있죠. 250억짜리 막 450억짜리. 근데 450억짜리 3년 전에 100억이었던 게 300억이 붙어서 막 나와요 지금. 막 코인 같아요. 그러니까 호스텔이랑 모텔 둘 중에 할 수 있는 거 그냥 안거나 하면 돼요. 외도민하고 싶은데 내년에 변경되는 사항들이 많으면 외도민보다 소액
소액 경매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내년에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보다가 일단 내년 초에 바로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이럴 것 같진 않고 연초부터 해서 바뀌는 조짐이 보이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냥 경매 오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 아직 뭐 특별히 그게 변화가 아직 없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달려보시는 거죠. 소액 숙박업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시드가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다가구를 낙찰받아서 호스텔 변경하는 경우는 1억 이하로도 가능하고, 시드가 된다라고 하면 한 5억 정도 있으시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당자쌤의 인기로 씨가 말라가는 모텔. 저 때문이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내가 그게 진실이다, 만약에 정말 저 때문이다라고 하면은 행복하겠네요. 저 때문이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텔을 많이 사는 거겠죠. 제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네요. 호스텔 하기 위한 건물 사려면 용도, 지역이나 도로폭 요건이 있나요? 디테일하게는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돼서 용도, 지역이나 도로폭이나 이런 요건들을 사실은 다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봐야 되는 것들이 체크리스트로 따지면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가구 매입의 자기 자본은 얼마가 있어야 되나요? 우선 다가구를 매입하는 가장 아이디어란 방식은 저는 경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다가구 중에서 전체 명도를 해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명도를 하게 되면 대출을 신탁으로 9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5억짜리를 낙찰받죠, 다가구. 그러면 5천만 원으로 일단 출발 가능한 거예요. 7억짜리를 낙찰받으면 7천만 원으로 출발 가능한 거예요, 일단. 그런데 이게 일반 매매에서는 왜 안 되냐면 전체 명도를 해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대출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경매는 명도가 기본으로 되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탁대출 90%가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걸 이용해서 10%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호스텔에서 플랫폼을 여기 어때? 야놀자를 쓰는 걸까요? 네, 쓰셔도 됩니다. 그런 걸 쓴다면 추가로 같은 곳에 외도민 등록이 가능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시나 본데 호스텔에 외도민 등록이 안 해도 되죠. 숙박업 사업자가 있는 건물인데 숙박업 사업자를 승계 받을 건데 외도민을 왜 냅니까? 외도민을 못하는 분들, 에어비앤비 여러 개의 전입 요건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호스텔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호스텔을 오픈한 외도민 필요가 없어요. 모텔도 경매에 많이 나오나요? 아니요. 모텔은 경매로 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뭐 허가권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수리비가 대출이 안 나와요. 부끄럽지만 질문 하나 해봅니다. 소액 숙박업이 호스텔인가요? 다가구 소액 숙박업, 호스텔과 모텔 차이가 정리가 안 되네요. 네, 그게 뭐냐면 다가구를 낙찰을 받아서 월세 세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 다가구를 숙박업소로 바꿔요. 바꿀 수 있는 다가구가 있어요. 그게 호스텔이에요. 그러니까 다가구 낙찰 받고 호스텔로 변경한다.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올린다. 그 다음에 모텔인데 큰 모텔이 있어요. 근데 작은 모텔도 있어요. 20객실 이하의 작은 모텔. 그런 모텔들은 사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물건 종류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모텔들도 잘 세팅해 놓으면 돈이 되더라. 그래서 다가구를 호스텔로 바꾸는 거, 그리고 20객실 이하의 작은 모텔, 요거를 제가 묶어서 소액 숙박이라고 한 거예요. 소액 숙박. 오늘은 설득의 힘, 협상의 기술이라고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설득을 잘하고 협상을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언제 설득을 잘하고 협상을 잘하냐고 제가 느꼈냐면,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할 때 예전에 보면 그 누구의 말도 안 듣고, 특히 연세가 좀 많으시고 고집이 되게 센 노인분들은 며느리가 와도 말을 안 들어, 아들이 와도 말을 안 들어, 딸이 와도 말을 안 들어, 누구 말도 안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들어가서 한 5분 정도 얘기하면 제 말을 잘 들으셔요. 그러니까 제가 설득을 한 거죠. 협상을 해서 그 환자가 고집 피우던 걸 꺾을 때가 종종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설득을 뭔가 잘하고 협상력이 좀 있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환자 설득하는 건 간호사 일이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 설득을 잘하고 협상을 잘한다라고 느꼈냐면 경매하면서 알았어요. 왜냐면 명도하는 과정 있죠. 명도가 사실은 이 의식주, 인생과 삶과 관련되어 있는 그 주를 뺏고 그리고 빼앗기는 팽팽한 싸움에서 저는 항상 나가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상황이 안 돼서 못 나가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못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안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꼴통을 막 약간 부리시고 그러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결국 협상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내는 거를 제가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되게 설득력이 좋다. 그리고 협상력이 좀 있구나.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
여러분들 중에서 경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외도 및 물건도 못 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외도 및 물건 못 구하는 것도 부동산 사장님을 설득을 못한 걸 수 있고,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 또는 임대인과의 협상에서 진 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설득의 힘 그리고 협상의 기술을 높일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 또는 우리가 원하는 명도,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설득을 하고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냥 경험이 되게 많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잘 보고 따라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설득의 심리학, 협상의 기술과 관련된 책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논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되게 다양한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고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득을 잘하고 협상을 잘하기 위한 전제 조건 첫 번째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의 전달력이 없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모르겠잖아요. 그럼 설득도 안 되고 협상도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냥 말을 좀 잘해야 돼요. 그럼 말을 잘하려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따라해야 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말을 진짜 못했어요. 말을 진짜 못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야 너는 왜 이렇게 항상 두서없이 말해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때 봤던 게 백분 토론이었어요. 백분 토론을 봤는데 거기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논쟁을 펼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거를 보는 방청객 입장에서 누군가의 한쪽 의견에 결국은 수긍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 두 사람은 여전히 팽팽하지만 그때 어떤 사람들 의견에 이 방청객들이 수긍하는지 보니까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 그걸 수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 나오는 사람 중에 패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패널에 말하는 습관을 다 따라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동의를 받는지를 그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해야 되는 그 소중한 시간에 저는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처럼 말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를 따라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되게 잘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저도 말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달력이 되게 좋아야 하고, 그리고 전달력 있으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간파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을 따라해 보세요.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내가 말을 잘하게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저는 계속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모텔 가격을 많이 깎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건물 가격을 많이 깎아서 사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매도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가격을 깎아요. 무슨 얘기냐면 깎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놔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매도자가 돈이 급해요. 그러면 한 달 안에 잔금 쳐줄 테니까 얼마까지 깎아주세요. 내지는 그 매도자는 편안하게 자기 스트레스 없이 매도를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기간이랑 이런 거랑 다 상관없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해소를 해줄 매수자를 찾아요. 오케이, 다 해줄게. 그 대신에 얼마까지 깎아주세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줄 수 있을까, 뭘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그거를 설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